녹화 돌아가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삼성전자하고 사업보고서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업보고서에서 추출한 데이터들을 갖고 이제 자료들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일단 먼저 설명드리고 중간중간에 하고 삼성전자하고 어디서 이제 사업보고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업보고서 어디에서 그거를 데이터를 추출했는지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 거예요? 예. 일단은 준비를 해봤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에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아까 텔레그램에다가 제가 그 현재 SK 하이닉스 관련 매수 관련해 갖고 적기인가요 이렇게 설문 한번 드려봤는데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웬만한데 대부분 최근에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한 60% 이상은 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비율이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해봤는데 전부 다 긍정적인 비율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쪽 중국 클래스 방 분들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조금 그거 보고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정량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해갖고 괜히 제가 제 의견이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게 그 영향을 받으셔갖고 그렇게 좀 생각이 좀 그쪽으로 치우치시지 않으셨는가 그래요. 좀 꼭 우려감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설문조사한 게 뭐냐면 긍정적인 게 좀 비율이 많으면은 제가 톤다운을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좀 약간 좀 부담이 돼갖고 근데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니까 그게 더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다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제가 반도체 쪽에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걸요. 다만 이제 정량적 분석을 해갖고 일단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정량적 분석이 이제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갖고 스스로 이제 만드실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샘플로 이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4회 60분씩 하면은 좀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여기는 초보분들은 일단 다 저쪽 초초보 그쪽 클래스로 다 돌려드렸고요. 요청하셔갖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스피드하게 일정대로 해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제 현재 나스콘센을 체크해 보면은 오늘자 기사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 내용을 위해서 이렇게 추출했거든요. 디레인과 낸드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공급을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공급이 추가적으로 줄어든다면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업황이 예상보다 양호할 수 있다. 이게 시장의 지금 중론이잖아요. 대부분 지금 업황과 실적을 2~3개분기 앞서가는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이 주가의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의 지금 중론이자 컨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거의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나 뭐 반도체 섹터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좀 많이 희소하게 이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현황들, 중론들 다수의 컨셉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러면은 이런 의견들의 기본했을 때는 주가 관련해서 흐름의 이제 기본적인 플로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개사가 지금 이렇게 붙여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재고자산 정점 첫 번째로 나오고 캐펙스 컷, 그 다음에 생산량 감소, 재고자산 감소, 제품가 상승. 근데 주가는 재고자산 정점하고 캐펙스 컷이 나오는 초기에 뉴스 플로우가 발생 시기에 주가는 저점을 하고 반등 나온다. 이게 과거 플로우예요, 보니까요. 이게 이제 공식처럼 이렇게 적용돼 왔었고, 과거를 보니까 19년도나 아니면 16년, 17년도, 그때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을 체크해보니까는 이런 플로우로 가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뉴스 플로우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량적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정량적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한번 가능하시면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셔갖고,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 이제 적기잖아요, 되게. 이런 스토리나
이런 정량적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기에 한번 자신만의 데이터를 축적하셔갖고 다음 사이클 때도 유용하게 잘 이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반도체 3사에 관한 직접적인 이런 사이클이고 뉴스플로고 사이클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서버 고객사하고 모바일 고객사 애플 이전에 재고자산 및 캐펙스 병행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리포트나 뭐 그 뉴스플로우 같은데 보면은 여기에만 집중돼 있지, 과거에 이제 뉴스플로우 연계시켜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뭐 언급하거나 분석된 게 내용들이 좀 많이 보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텔레그램에다가 블로그 한번 글을 하나 공유시켜 드렸는데, 내용을 읽으니까는 러프님이라고 내용을 읽으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반도체 관련해서 진짜 막 다식하시고 박학다식하시고, 과거 이제 뉴스나 아니면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나 엄청난 반도체 은둔 고수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셨나요? 내용들도 좋더라고요. 이거 해서 읽어보고, 이런 뉴스플로우나 아니면은 주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제 대입해갖고 체크해보니까는 이게 좀 자료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분석은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으로 나뉘잖아요. 이 글은 정량적 분석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 정성적 분석,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이제 거의 막 99% 중점적으로 다룬 글인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고 좋다고 생각해요, 한글요. 그래서 이 글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글요. 제가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건 정량적 분석이 치중된 거니까는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과거 이제 사이클을 19년도 특히 19년도 초부터 21년까지 한 2년 정도의 사이클 갖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거기 한번 집중해서 한번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걸 결론으로 놓고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었는데 서두로 이렇게 해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섹터의 주가 향방에 대한 추론은 정성적 영역의 비중이 매우 높게 차지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주가는 EPS 곱하기 퍼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EPS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은 퍼도 이제 리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EPS 곱하기 퍼에서 퍼 쪽의 비중이 거의 8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EPS로 해갖고 사이클로 해갖고 설명될 수 있는 그 주가 흐름이 전혀 아니고 시클리컬하기 때문에, 특히 정량적 그렇기 때문에 정성적 영역의 이제 분석, 아까 러프님 분석 보셨잖아요. 그럼 뭐 PBR이나 아니면 과거 사이클 아니면 재고자산 뭐 관련해서 적자인데도 뭐 2, 3개분기 적자인데도 뭐 주가는 뭐 더블 올라가서 4배 올라가 막 그러잖아요. 지금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그렇게 돼 정량적 분석을 메인으로 적용시키기에는 상당한 에러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 주가 향방에 대한 추론은 그 수익률은 정성적 영역에 포함되며 정성적 분석으로 인해서 주가 수익률에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량적 분석을 이제 메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과거 트랙 레코드를 갖고 현재 시점을 따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현재 중론인 긍정적 시각과 배치되는 의견에 부정적인 발생의 의견은 발생은 어쩔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다소 부정적 의견 피력이 줄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는 이를 감안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정량적 분석이기 때문에 2, 3개분기 앞서간다 돼 있잖아요. 주가 흐름은 2, 3개분기 앞서가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에서는 필연적으로 가장 안 좋은 배드 뉴스가 굿 뉴스잖아요. 최근에 반도체. 그래서 부정적 의견이 줄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감안하시고 판단해 주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량적 분석의 결과는 20%밖에 안
20% 정도밖에 차지 안 한다고 생각해요. 주가 수익 측면에서 반도체주 특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조드리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정량적 분석을 통한 여러 지표들의 확인 결과 현재 여건은 과거와는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에서 상승 사이클로 돌아갈 때 두 번의 설명드릴 건데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재고자산 규모가 과거 주가 변동 구간의 경우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은 평균 한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60%에서 80% 범위 유지했으나 현재는 2배 이상의 130% 정도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주가 설명드릴 거예요 뒤에. 과거에 이제 주가 반등 구간과 비교 시에 북미 서버 고객사와 애플 이거는 D램 반도체 메모리 주요 고객은 이제 세그멘트는 서버 쪽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버 쪽하고 그다음에 모바일이잖아요. 이게 거의 한 40% 정도 40%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고객사의 이 애플과 해당 고객사의 그 메타하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해당 고객사의 재고자산 규모를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체크해보니까 재고자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18년의 하반기 18년 대비 약 1.5배 수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쪽도 따져보면은 최근에 긍정적인 스토리가 뭐냐면은 중국의 이제 코로나 정책 변화로 해서 리오프닝에 의해서 이 스마트폰 수요 증가, 출하량이 증가되는 기대감 상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오프닝 이전에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1년 정도 이상의 출하량이 리오프닝 된다고 하더라도 23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과거 21년 이상의 출하량이 발생 가능할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리오프닝 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최근까지 뭐 작년 11월에 12월에 출하량이 엄청 많이 급감했잖아요. 뭐 23% 급감 YOY로. 물론 되살아나겠죠. 되살아나는데 과거에 좋았던 시기 그 시기 이상의 출하량이 과연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왜냐면은 애플 재고자산을 보여드리겠지만 애플 재고자산이 현재 역대 분기 최대거든요. 과거에 그던 재고자산과 그때 출하량하고 앞으로 이제 비록 리오프닝 돼서 증가될 개연성이 높은 출하량이지만은 그 재고자산 규모를 비교하면은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량적이기 때문에 정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적인 의견이라도 20%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감안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북미 서버 주요 고객사들의 현재 캐펙스는 의외로 역대 분기 최대예요. 근데 캐펙스가 늘어나야지만 이제 그 메모리나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수요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23년에는 과연 이 현재보다 캐펙스를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세 가지 조건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SK하이닉스의 등의 반도체 업황 바닥 전망은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 정성적으로 과거 주가 상승 논리를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 시기 진입 아까 앞에서 2, 3기 분기 정도 선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상승 시기 진입 시점과 속도 자체는 좀 더 보수적으로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아니고 생각은 현재 SK하이닉스 주가가 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간다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상승 진입 시기가 뭐 현재가 대세인데 저점이라고 이 진입 시기와 상승 속도가 딜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량적 분석이죠. 그래서 해당의 경우 만약 19년 초와 같은 19년 초에 보시면 19년 1월에서 4월까지 한 40% 정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현재도 매크로 조건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19% 정도 올랐는데 만약에 이렇게 단기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급격한 되돌림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연 관련해서 내용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아이고 벌써 15분이네. 과거에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를 14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6번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상승 사이클이. 보시면 여기 12년 7월부터 했고 15년 5월까지 22개월 약 150% 올랐었거든요. 2만원에서 5만원까지 하락하고 주가가 다시 16년 5월부터 18년 5월까지 약 25개월 2년 동안 계속 대대 상승했습니다. 이때는 269% 올랐어요. 26,000원에서 96,000원까지. 그 다음에 18년 5월에서 19년 6월까지 하락하고, 실질적으로 저점은 19년 1월이었는데 19년 1월에서 4월까지 이렇게 40% 올랐다가 다시 이게 되돌림 했었거든요. 이때 이제 무역전쟁, 트럼프 대통령 때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18년도에 많이 좀 힘들었었죠. 지금하고 22년도하고 여건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연초 효과가 발생되었고 이렇게 19년도 연초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초 효과가 발생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 뭐 이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블로거들 보면은 많이 이제 과거에 이제 사이클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주가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거론하는 게 이곡이에요. 여기 19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20년 2분기에 코로나 직전에 때려 맞고 코로나에서 급격하게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조금 반등했다가 20년 8월에 다시 저점 찍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두 번의 업사이클, 다운사이클, 한 번에 다운사이클, 다시 업사이클이 있었어요. 이걸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분석들은 이렇게 19년 1분기부터 19년 1월부터 21년 2월까지 이렇게 하나로 길게 봐서 이렇게 업사이클로 보고 이거를 갖고 대비해서 현재에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이 사이클을 똑같이.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하락 사이클은 대부분의 분석에서 22년 2월부터 발생했다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21년 2월부터 발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운사이클 1년이 아니라 2년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좀 길죠 보면요. 그 특징적으로 보면 과거부터 보면은 상승 사이클들은 과거 대비 짧아지고 하락 사이클은 길어지는 이렇게 특징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하락 사이클을 이쪽으로 보시고 잡아갖고 중간에 뭐 이런데 들어가셨다가 많이 물리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22년도에 22년 초반에. 근데 이게 계속 빠지니까는 막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신 것 같은데,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사이클을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고. 아유, 잘 들리시나요? 지금 블로그나 뭐 그런 거 보니까는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인사이트 있고 진짜 등등 곳들 많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반도체 알못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감안하셔갖고 들으시고 저한테 영향 받지 마세요. 그냥 설명드리는 거고, 일단 제가 정량적 분석을 하고 나온 결과만 이렇게 데이터를 가급적 개인적인 사견을 강하게 안 넣으려고 하는데, 결과가 뭐 결과치를 이제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한번 설명드리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한 거를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 일단 여기 중요한 건 19년 1월부터 발생돼서 21년 초까지 발생했던 상승 사이클을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대부분이 이제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블로거들 보수분들이 이 사이클을 갖고 이제 적용시켜 하는 거니까는 이거를 감안하시고 하는 걸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로 만들어 왔어요. 일단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주가 반등 원리 캐펙스 쿼터가 PBR 1.0배, 이 그래프는 저번에 1회차 때 보여드렸잖아요. 원리.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번 시간에 생략하고 이거 세 개 관련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고자산 관련해서 주가의 상관관계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원리. 뭐 실질적으로 뭐 뉴스플로우나 보면은 뭐 재고 정점하고 주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는데, 실질적인 뭐 그래프나 뭐 분석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14년 1분기부터 현재 22년 4분기까지, 물론 재고자산은 22년 3분기까지만 나와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여기까지 산출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은 업사이클이 과거에 몇 번 있었다는데 과거에 16년 5월부터 18년 5월까지 25개월 정도 상승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재고 정점이에요. 재고 정점. 주가 반등 저점 이게 일치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애매해요. 보시면은 재고 정점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쭉 올라가잖아요. 재고는 계속 이 시점에서 재고 정점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일단은 그래서 재고 정점이라기보다는 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재고 정점에서 재고의 변곡점이 발생할 때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 정점에서 매수해서 재고 저점이 아니라 재고의 변곡점 급격하게 꺾이는데 이런데 특히 급격하게 꺾기 전에 이게 주가의 저점이에요. 이 근처가 거의 19년에 지금 많이 쓰는데 여기 19년 1월이고 19년 6월이고 약간 두 번에 갔다가 다시 돌아간 사이클 있잖아요. 재고 정점이 19년 6월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이 정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변곡점에서 그 주가가 저점 기록하고 올라가요. 근데 고점은 21년 2월인데 변곡점은 21년 3분기에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아마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다운 사이클이 2년 정도 발생되고 있죠. 재고자산 주가가 지금 하는 게 재고자산은 역대 분기 최대.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처음 보실 것 같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사업보고서에서 다 따고 한 거거든요. 14년 1분기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회계 마감월이 9월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먼저 선행 발표해요. 그렇기 때문에 22년 11월까지 실적들이 먼저 선행 발표돼 갖고 다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에는 재고자산이 유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2022년 11월까지 포함됐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역대 분기 최대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또 편해 보시기에 이게 주황색이 재고자산이거든요. 재고의 정점 발생했잖아요. 그 전에 일단 주가 반등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다음에 재고자산이 변곡점이 발생할 때 매도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변곡점이 여기서 발생해서 18년 2분기에 주가 고점 발생되고 여기는 19년 1분기, 19년 2분기 여기서 주가 반등 나는데 재고 정점은 한 2분군에서 나오죠. 하는 걸요. 그래서 주가와 재고 정점일 때 주가는 반등한다. 저점을 기록한다. 그 논리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가 정점은 이때 발생했는데 여기서 변곡점이 발생하잖아요. 꺾여갖고 올라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1년 3분기 정도. 그래서 SK하이닉스하고 재고자산하고 주가의 상관관계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똑같이 거의 뭐 상관관계 97%로 하고 유사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한걸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선행 발표되잖아요. 실적을요. 한 2개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선행 실적을 이용해서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주가나 재고자산 같은 게 콜리레이션 따져보면 뭐 90% 이상이거든요. 95% 정도. 그래서 장기간 14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재고자산을 앞으로 이제 재고자산 같은 게 상당히 높은 확률로 객관성 있게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 매출액을 보시겠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이제 마이크론 매출액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마이크론 매출액이 파란색이고 SK하이닉스 매출액이 주황색인데 상관관계 14년 1분기부터 22년 4분기까지 3분기까지 3분기까지 98.3%예요. 똑같아. 주가 흐름이 100만원 단위로 바꿨거든요. 이게 연 분기마다 환율을 다 산출해갖고 이렇게 100만원 단위로 했고 달러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한걸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선행 실적을 알면은 하이닉스의 실적을 추론이 높은 확률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하고 이제 각각의 매출액하고 재고자산을 한번 조합을 시켜봤어요. 한걸요. 이제 위에 게 SK하이닉스하고 SK하이닉스 재고자산이 파란색이고 SK하이닉스 매출액이 주황색이거든요. 여기 이제 과거에 이제
매출 고점 찍었던 데하고 22년 2분기 매출 고점 찍은 거하고 크게 뭐 차이는 나지 않잖아요. 보면요. 아래도 또 물론 높게 발생했죠. 근데 크게 차이는 안 나잖아요. 매출액이. 근데 재고자산이 이때 정점하고 이때 정점하고 확연하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한 보시면은 이게 매출액이거든요. 과거에 마이크론 매출액은 오히려 과거의 고점보다 오히려 빠졌어요. 보니까 약간 슬라이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은 과거의 정점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보시면 그 두 개의 여건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지금요. DS 부분. 이게 일단은 과거와 다른 재고자산 규모 아까 개인 의견 말씀드렸죠. 서두에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분기마다 이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나누면은 그 비율이 나죠. 매출액이 100인데 재고자산 60이면 60%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 SK하이닉스 주가하고 이거는 이제 파란색이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이거든요. 보시면은 과거에 업사이클로 돌아왔을 때 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정점에서 이렇게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정점 60%나 80%대 딱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재고 정점을 주가 흐름하고 이제 저점으로 해야 반등 시기를 확인하시려면은 이거를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정점일 때는 주가 저점 반등 시기가 나온다. 주가 저점 반등 시기가 나온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재고자산이 과거에 60%대하고 80%대 나왔었거든요. 130%예요, 지금 130%. 왜 이렇게 높을까요, 안 걸려? 지금 우문시가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과거에 100%대에서 여기도 100%대에서 주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거의 뭐 똑같죠, 마이크론은. 근데 지금 최근 분기에 보면은 204%예요. 2배로 올랐어요, 재고자산이. 현황이 좀 그렇고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두 개의 SK하이닉스하고 재고자산 비율하고 마이크론 재고자산 비율을 한번 같이 이제 조합 차트로 만들어봤죠. 이제 주황색이 마이크론이고 이게 파란색이 SK하이닉스예요. 추세가 똑같아요. 보시면 여기 마이크론이 먼저 선행 발표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SK하이닉스 133%인데 이게 따라서 올라가면은 22년 4분기에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 대 매출액 비중은 추세가 거의 같으니까는 이거 추세대로면은 거의 뭐 200% 넘는다는 거죠. 한 230, 40% 되겠죠. 매출액이 더블로 올라가겠죠. 재고자산이. 그거는 이제 3월 20일날 사업보고서 나오니까 그때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걸요. 그렇다면 재고자산 이제 감소가 주가의 상승에 대한 선행 조건이잖아요. 그 리스크를 따지려면 어떻게 됐나요? 기본적으로 이 재고자산 대비 매출액 비율이 아니라 회전율 있잖아요. 회전율 갖고 리스크를 사안을 체크해 보는 거죠, 걸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 회색이고 회전율이거든요. 재고자산 회전율. 이거는 매출액으로 해야 되는데 매출 원가로 해야 되는데 매출액으로 했어요. 일단은요. 그래서 회전율 저점일 때는 주가 반등식이 나오고 회전율 저점일 때 주가 반등식. 그러니까 주가를 저점을 체크하려는 두 가지 객관적인 팩터는 뭐냐면은 이거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회전율 이 두 가지를 조합시켜서 확인하시면은 주가 저점을 잡는데 객관성이 그거 좀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과연 이게 저점이 어디까지 저점이 빠질지 그거는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겠죠, 거예요. 이게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물론 이게 그러면은 이게 물론 지나고 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략적으로 이렇게 저점이 찍히고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옆으로 기미어는 횡보하면은 그 근방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보니까 제 생각에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회전율이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횡보가 약간 살짝 올라가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횡보하다 올라가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이쯤에서 들어가면은 저점 확률이 꽤나 높을 것 같다 생각하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행 발표됐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회전율이 SK
하이닉스도 22년 3분기 회전율 더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진입 시기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서 재고자산만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보시면 코릴레이션이 거의 한 92%거든요. 두 개가. 마이크론이 파란색이고 주황색이 이제 SK 하이닉스예요. 근데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14년 1분기 100만 원 단위로 다 환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기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년 1분기부터 20년 3분기까지는 재고자산이 SK 하이닉스보다 항상 높았어요. 규모가. 근데 20년 4분기부터는 이게 급격하게 변경되면서 SK 하이닉스의 재고자산이 이격도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왜 그럴까 한번 체크해봤는데 사연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왜 매출액은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론이나 매출액 보시면 마이크론 과거 비슷하고 정점에서 SK하이닉스도 뭐 과거보다 올랐지만 크게 뭐 아주 편차가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과거의 업사이클 대비 고점에서. 그런데 불구하고 왜 재고자산이 이렇게 미친 듯이 높을까요? 하는 걸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높죠 이게? 매출액은 비슷한데 이 재고자산 규모는 이렇게 엄청나게 높을까요? 사유가 뭘까요, 과연? 추론이 가능하신 뭐 의견이 있으신가요? 한번 적어보시죠.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이 금액 기준이잖아요. 한 분도 의견이 없으시네. 그럴 수도 있죠. 저가 판매는 큐가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솔리나임보다는 평가선실은 이게 평가선실 들어갔으면 금액이 더 빠져야죠. 걸. 평가 충당금을 재고자산에서 평가 충당금을 뺀 금액이 이거잖아요. 평가선실이 들어갔으면 이 금액이 더 빠져야죠. 저도 이거 아까 텔레그램에다 오전까지 이거를 고민하다가 왜 그럴까요 올렸는데,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죠. 이게 생산 능력이 캐파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SK 캐파가 공장의 과거보다 계속 늘려왔잖아요. 캐파가 늘리니까는 캐파는 생산 능력하고 생산 시점하고 같거든요. 가동률 24시간 돌리잖아요. 100%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전 나면은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능력을 장기적으로 계속 높여왔기 때문에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 능력의 캐파에 맞춰갖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물론 정답은 아니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생산 능력하고 삼성전자 생산 능력은 틀려요. 단위가 틀려요. 보시면 생산 능력을 사보에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는 생산 능력을 보시면 원재료 및 생산 설비에 의해서 보시면 되시고, 이게 생산 능력이거든요. 반도체 생산 능력 기준이 생산량 곱하기 누적일수 곱하기 평균 원가,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평균 원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디램 스파프라이스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고정가들이. 그래서 이게 포함되어 있어갖고 이건 100만 원 단위. 삼성전자를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 분기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원재료 생산 상비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그 사업 부분이 많잖아요. 모바일 쪽하고 DS가 이제 반도체 쪽이거든요. 하마 쪽하고 전장 쪽하고 SDC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DS 부분을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생산 능력이 DS 부분 메모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1000개 단위가 1000개예요. 1000개 개수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생산 캐파 기준점이 틀려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생산 능력이 표현된 게 뭐냐면은 메모리 생산 능력은 1GB 환산 기준으로 환산 생산 실적, 그러니까 비트 크로스로 하고 이제 나타낸 거죠, 한 걸요. 이걸로 가동 능력 나눠서 생산 능력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는 틀린 거예요, 한 걸요. SK 하이닉스는 100만 원 단위고 이거는 이렇게 1000개 단위.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22년 3분기에 생산 능력을 떨어뜨렸어요. 이만한 생산량을 줄였다는 거잖아요, 한걸리. 그래서 여기서 갖고 있는 생산 캐파가 지속적으로 공장도 늘어나고 개수도 늘어나고 캐파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과거 대비 절대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한걸리.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건요. 이렇게. 그런 캐파 증대에다가 최근에 이제 전방 산업이 많이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 효과가 이제 겹쳐져 갖고 이제 재고자산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한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사업보고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1차적으로 이게 반도체 칩 메이커들의 이제 재고자산 자체 현황들을 최대전환에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이것들이 재고자산이 감소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뭐 떨이라고 하잖아요. 뭐 가격을 떨고 갖고 재고자산을 터는 방법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누군가 사야 될 거냐는 걸요. 살려면은 고객사들이 서버 고객사하고 그다음에 애플 모바일사들이 재고자산들이 거기다 떨어져 있으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걸요. 그래서 해당 서버 고객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저, 알파벳,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은 거기 소매점에 재고자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외시켰어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재고자산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이크론 생산 능력은 안 나와 있어요. 사업보고서에. 제가 못 찾는 건 수도 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버 고객사 두 군데 메이저하고 모바일 메이저 고객사의 재고 자산들을 같이 체크를 해봤자 한 걸요. 이게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한 걸요. 일단은 과거에 이제 주가 반등 시기가 여기였었거든요. 16년 1분기하고 19년에 3분기 4분기였잖아요. 이때쯤에. 이 시기에 보시면은 재고자산이 하고 이 메이저사들하고 북미 서버사들하고 모바일사의 재고자산하고 크게 연관관계는 없어 보여요, 한 걸요. 일단은. 근데 지금 관건은 이거예요, 이거. 이 규모. 재고자산이 역대급으로 쌓여있다, 지금. 서버사들하고 애플하고. 그래서 이 고객사들의 재고자산이 줄어들지만 이쪽 고객사들의 수요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주요 고객사니까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과거 대비 주가 반등 시기, 정점 시기에 이 재고자산,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 정점 쪽에 있잖아요. 여기 이제 빠진 4개분기 연속 빠졌잖아요, 지금 재고자산이. 그래서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과거 대비 훨씬 못 높기 때문에 과거 대비 주가 반등 시기 대비 구매 여력은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요. 그래서 서두에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 주가 반등 시기에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18년 대비 약 1.5배 수준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그 의미예요, 한 걸요.
일단은 재고 감소 기대감. 근데 아까 변곡점에서 그 재고 정점에서 매수해서 재고 변곡점에서 발생권에서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요. 그 재고 변곡점이 발생되는 게 21년 3분기잖아요. 21년 3분기하고 18년 2분기. 18년 2분기가 21년 3분기에 변곡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하고 연계되는가 체크해 보니까는 18년 2분기와 21년 3분기를 확인해 보시죠. 기억하세요, 걸요. 이게 고객사들하고 18년 2분기하고 21년 3분기예요. 여기 보시면 18년 1분기거든요. 한 분기 뭐 레깅 되는데 이 서버 고객사들하고 이쪽에 재고자산이 최대치일 때 그때 변곡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재고자산의 정점하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죠. 한걸요. 여기 이제 주황색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애플의 재고자산 합산 금액이거든요. 이것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초록색이 SK 하이닉스의 재고 정점. 그래서 이 3개사의 재고 저점하고 SK 하이닉스의 재고 정점하고는 이게 약간 레깅돼서 발생했는데 여기 근처에서 주가 반등이 나오고 한 걸요. 고객사의 재고 저점이 발생될 때 재고 저점이 발생될 때 재고 정점이 발생되겠죠. 한 걸요. 여기서 이제 재고를 구매해야 되니까는 여기서 재고를 낮으니까는 고객사가 재고가 낮으니까는 구매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재고가 빠지는 거고 여기 마찬가지로 재고 저점했을 때 고객사의 재고가 저점이었을 때만 재고 정점이 만나면은 고객사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빠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났을 때 주가가 반등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재고 고점이잖아요. 역대 분기 최대. 그러면은 여기서 재고가 소요가 되겠나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확률상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더 이게 빠져야 되잖아요. 한걸. 그래서 1월 26일인가 2월 29일인가 해갖고 이제 얘네들 빅테크들 발표되거든요. 그때 한번 업데이트 해갖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걸요. 이게 과연 빠졌는지, 빠졌으면 좀 긍정적이고 재고자산이 합산했을 때 만약에 더 높아졌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논리로 봤을 때는 주가 반등 시기가 아니겠죠. 한걸요. 좀 더 이렇게 이연될 수 있겠죠. 그거는 1월 말에 공유드리겠습니다. 한걸요. 아니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한걸요. 발표되면은 보시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건 이제 지난 1회차에서 설명드렸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그멘트별 매출액하고 GPM 조합인데 세그멘트가 4가지가 있어요. CNB로 컴퓨터 앤 네트워킹, 이게 클라우드 서버 쪽에 세그멘트가 4부분이고 MBU가 모바일 쪽이에요. 보시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높잖아요. 비중이. 사업 부분에서는 이렇게 서버 쪽이 간데 개별적인 비즈니스 모델에는 모바일이 높긴 높아요. 한걸요. 그래서 일단 서버 쪽이 이제 일단 사업 부분이 매출 비중이 높다. 보시면 파란색이고요. 22년 3분기에 보시면 근데 급격하게 빠지고 있어요. 서버 쪽이. 물론 2분기부터 많이 빠지고 있죠. 지금. 모바일은 더 심각해요. 보시면요. 일단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모바일 쪽이 훨씬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한걸요. 이게 뭐 아마 중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이거는요. 이렇게 추세가 보이시고 퍼센티지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매출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걸요. 서버가 네트워킹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이거는 아까 그 서버 쪽 고객사들에게 재고자산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고려하시면 되시겠죠. 네, 모바일 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주황색인데 급격하게 매출이 빠지고 있어요. 이 현황이 이렇고 재고자산하고 같이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 세그멘트별 매출액 비중인데 보시면은 이게 주황색이 모바일이고 모바일이 원래는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22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잖아요. 11월까지 나온 게 최저예요. 최저 비중이 역대 분기 최저. 그다음에 서버는 좀 유지되고 있어요. 그나마 비중으로 매출액이 절대 금액은 빠졌지만은 그 비중이 있잖아요. 근데 비중 중에서 모바일 쪽이 현재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만큼 또 중국 리오프닝 되면 또 반등할 여지는 있긴 있겠지만은 과거 대비
과거에 이런 매출액 21년 이 정도 출하량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겠죠, 반등하겠죠. 근데 재고자산은 이 정도로 역대급으로 쌓이는데, 만약에 출하량이 이때 21년도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21년도보다 훨씬 높아지면 이 재고자산이 털릴 거냐 하는 걸요. 비록 리오프닝이 발생돼서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황색이 매출액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때 대비 더 올라갈 수 있냐, 역대급으로 쌓였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그런 논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시간, 아이고, 벌써 50분이네. 일단 중급이니까 그냥 패스.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세그멘트별, 사부분별인데, 개별로 들어가면 모바일의 비중이 가장 커요. 과거에 보시면요. 모바일이 파란색이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그 섹터별로 해갖고 이 매출 비중이 안 나왔잖아요, 매출액이.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다 분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되게 편하게. 그래서 파란색 모바일 비중이 18년부터 22년까지 가장 높았어요. 보시면 25%예요, 모바일 비중이.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픽이 20%, 서버가 20% 정도. 근데 지금 23년 1분기인가, 이게 22년 11월까지거든요. 여기서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모바일의 비중이 낮아지고, 대신에 오토모티브, 완전히 그 드포저브였는데 이게 가장 비중이 높아졌어요, 원래. 그만큼 이것들이 서버하고 모바일 매출이 급격하게 빠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기저효과 나오겠지만, 이렇게 올해 초에 과연 과거에 이제 이런 매출액 비중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 그게 의문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빅테크들 뭐 감원하고 뭐 막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캐펙스 컷 한다고 난리 났고. 근데 과연 22년보다 지금 현재 캐펙스를 보여드렸는데, 잠깐만요. 캐펙스 다음에 나오죠. 캐펙스가 높여지면 재고자산을 늘릴 거냐 한 걸요. 다음으로 이제 캐펙스를 보여드릴게요, 한 걸요. 일단 그 전에 애플만 또 재고자산을 보시면은 재고정점이 18년 2분기하고 21년 3분기 나왔어요, 한 걸요. 재고정점이 지금 이렇게 빠지는데, 근데 이 빠지는 게 과거 대비 빠졌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아까 그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재고 변곡점이 18년 2분기하고 21년 3분기 나왔다고 했잖아요. 보시면은 (18년 2분기하고) 변곡점 때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걸요. 이 변곡점이 발생되는 게 애플 쪽하고 재고자산하고 관계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18년 2분기하고 21년 3분기 나왔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 이게 이제 주가 정점이잖아요, 정점. 보시면은 애플이 재고정점일 때 변곡점이 나오는 거예요. 18년 2분기, 21년 3분기. 근데 이게 저점으로 빠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재고 저점이 나오지만 SK하이닉스의 재고 고점이 나오고 주가 저점이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저점하고 비교하면 아직 빠질 룸은 많이 남아있다 보시면 되시겠죠, 한 걸요. 과거 정점 비교해서 정점이 빠졌잖아요. 그럼 저점도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걸요. 출하량이 그만큼 빠졌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애플 재고 정점하고 하이닉스 재고 고점하고 체크를 비교해봤죠. 이 하이닉스 재고자산이고, 이게 파란색이거든요. 좀 애매한데, 이게 보시면 변곡점이 발생됐을 때 여기 재고 정점이고, 여기도 변곡점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애매해요, 18년도에는. 그래서 주가하고 SK하이닉스 주가하고 노란색이고요. 애플 재고자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애플의 재고자산의 정점이라는 거는 SK하이닉스의 판매량이 그만큼 제일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가 고점 찍고, 이게 마찬가지로 주가 고점 이쯤에서 찍고, 그래서 애플의 재고자산이 정점일 때는 주가가 고점이다. 그 다음에 애플의 재고자산이
저점으로 빠졌을 때는 주가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과거 패턴을 봤으면 더 빠진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걸요. 그러면 이거 과거 선례라고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매수 진입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정량적으로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량적은 20% 비중이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들으시고요, 하는 걸요. 서버 쪽에 이제 주요국세 캐펙스 확대 기대로 이제 또 최근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 주가가. 이게 SK하이닉스 주가거든요. 22년 4분기까지, 3분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주가 반등이 이때 나왔잖아요. 이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발생됐을 때가 보면은 재고가 정점이네요. 보니까 정점. 캐펙스가 정점일 때 주가 반등이 나왔네요. 이건요. 캐펙스하고는 주가하고는 그렇게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참고해서 이렇게 보기에는 이 메타는 캐펙스까지 나와 있거든요. 캐펙스 나와 있거든요. 메타를 포함시켰어요. 상계사가 주요 클라우드 고객사잖아요. 서버 고객사잖아요. 22년 3분기 의외로 불황이나 뭐 안 좋다고 그러는데 캐펙스가 역대 최고예요. 최고. 22년 3분기에 특히 메타 쪽에서 캐펙스를 엄청 투입을 했어요. 여기 알파벳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 투입했고 QOQ 많이 늘어났잖아요. 보시면 전년동기 대비. 근데 최근에 뭐 감안한다 막 그러고 난리 나잖아요. 지금 빅테크들. 그러면 이 캐펙스가 23년 1분기나 22년 4분기나 23년 2분기나 높아지겠나요? 낮아지겠나요? 상식적으로. 낮아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캐펙스가 확대가 안 되면은 당연히 재고자산 구매할 수 있는 구매 확대가 나올 확률이 높겠나요? 안 높겠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걸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보면은 그냥 일단 보이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 이게 너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제 실적 관련해서 얘기 나왔을 때 12월 달에 각 증권사들 10개사의 증권사 리포트들을 다 체크해갖고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 출원한 게 있거든요. 22년 기말에 현재 22년 3분기 기준으로 14조 약 14.6조예요. 지금 재고자산이 기말 재고자산의 SK하이닉스가. 근데 아까 코릴레이션 따져갖고 봤을 때 QOQ로 23% 들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92%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14.5조 원에 약 20% 때리면 17.5조 원 나오거든요. 22년 4분기에 예상으로. 과거에 이제 이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았으니까는 17.5조 원인데 지금 보시면은 최저가 KB증권 6조예요. 6조. 14조 원에서 8조가 빠진다는 거예요. 22년 4분기에. 평균이 보시면은 12.1조예요. 10개 때리면은. 그러면은 14조 원에서 오히려 재고자산이 한 2.5조가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추론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요 17조에 근접하게 얘기한 데가 신영증권, 그 다음에 IBK 투자증권, 현대차증권. 그래서 현대차증권 보시면은 이 의견이거든요. 아직 인내가 필요하다. 노은창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IBK에서도 여전히 보수적인 여건. 이거 재고자산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의견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저는 적정하게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2월 22일 날 탱큐, 그러니까 23년 1분기 실적 발표했거든요. 이게 실적을 거의 한 두세 달 먼저 발표되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걸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재고자산을. 이거 벌써 1시간 지났네. 원래 1시간만 하겠는데 조금 더 할까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업 보고서 설명드린 게 주잖아요. 한걸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업 보고서 어떻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한걸요. 중급이니까는 빨리 가겠습니다.
에드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구글에 에드가 시스템을 치시면 되세요. 에드가 치면은 컴파니 파일링이라고 나와요. 한글로. 여기서 컴파니 파일링.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목 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번호로인데 여기는 T컴형으로 해갖고 T컴형 치든가 아니면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MU거든요. 아니면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하고 전체 풀네임으로 적어도 되고 치시면은 T커라고 해갖고 일단 약자로 치시면은 뜨거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들어가서 한걸요. 그래서 여기 10K하고 애니얼 리포트로 되죠. 애니얼 연간 사업 보고서, 10Q 쿼터리 리포트 이게 분기 보고서예요.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은 전체 연간 사업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분기 보고서를 열람하실 수 있어요. 한걸요. 그래서 뷰 모든 연말 사업 보고서하고 분기 보고서를 보아라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쿼터리 리포트가 각 분기 보고서고요. 한걸요. 애니얼 리포트가 연말 사업 보고서죠. 한걸요. 그래서 12월 22일 날 미리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11월까지. 이거는 이제 22년 폐기년도 마감이 9월 달이거든요. 9월. 그래서 연말 사업 보고서 벌써 진작에 발표되었고요. 한걸요. 그래서 최근 분기 보고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장표를 이제 빈 거를 드렸잖아요. 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비교적 쉽게 다 입력이 가능하실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빈칸으로 드렸는데, 필요한 거는 손익계산서하고 재고자산하고 매출채권이잖아요. 잘 보이시는가요? 샘플로 좀 어려우실까봐 옆에다 써놓고 이걸 붙여놨어요. 걸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헷갈리시면 동영상 다시 한번 녹화 방송 보시거나 아니면 이거 샘플 옆에 있는 거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시고, 똑같아요. 구성은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원가율, 총이익, GPM, 판관비, 영업이익, OPM. 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 차트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4년 이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됐어요. 한걸요. 이것 또한 과거 대비 여건이 좀 많이 차이 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 22년 4분기 적자 나겠죠. 같은 추세니까는 97% 코릴레이션이.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매출액 한번 보시겠어요. 걸요. 어떻게 입력하는지. 미국 사업보고서도 IFRS를 따르잖아요. 기준, 국제 기준, 회계 기준을 따라.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똑같아요. 구성은.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하고 사업계획 같은 거, 사업계획가 나오죠. 이제. 그리고 국내도 사업계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 해요. 근데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이 그 재무제표 이제 보는 거죠. 콘솔리데이트가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재무제표, 연결 손익계산서, 스테이트먼트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콘솔리데이트 밸런스 시트 뭐겠나요? 재무상태표. 옛날에 대차대조표라고 했잖아요. 균형점을 맞춘다 해갖고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그다음에 저희 필요한 거는 이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현금흐름표 세 가지잖아요. 요거를 참조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주석들을 보시면은 밑에 나와 있어요. 주석들은 기본 개념을 갖고 국내 거가 똑같다, 순서는 똑같다 보시면 되십니다. 이게 사업 전망, 포워드 루킹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 헷갈리시면은 여기 위에서 우측 버튼 누르고 번역 누르시면 잘 해석이 잘 돼요. 한글요. 부드럽게. 원문 보기에는 다시 돌아가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가장 필요한 이제 콘솔리데이티드 연결 손익계산서잖아요. 스테이트먼트 오퍼레이션스. 그래서 여기서 레비뉴가 뭐냐면은 매출액, 아니면 네트 세일즈라고 합니다. 넷 세일즈. 코스트 오브 굿솔드는 뭐겠나요? 그럼요. 이게 매출 원가겠죠. COGS라고 하잖아요. 코스트 오브 굿솔드, 매출 원가. 그로스 마진 뭐겠죠? 매출 총이익. 근데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나오는 게 매출 총이익, GPM, 그로스 프로핏 마진. 국내 거하고 똑같죠. 근데 국내가 마찬가지로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나요? 당연히 이 항목들 같이 공부하셨죠? 매출 총이익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판관비겠죠. R&D, 셀링 앤 제너럴 어드미니스트 판매 및 관리비, 에셋 임페어먼트는 자산 손상 처리, 그다음에 아더 오퍼레이팅 인컴 익스펜스 기타 영업 비용. 그러면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겠죠. 그러면은 이 그로스 마진에서 이 판관비를 빼면은 오퍼레이팅 영업 이익, 그 영업 OP라고 하고 아니면 OI라고 하는데 저희는 보통 OP라고 하잖아요. 오퍼레이팅 프로핏.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여기까지 참조하시면 되세요. 걸요. 수식을 다 걸고 입력하실 거는 레비뉴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그다음에 판관비는 이게 4개 다 합해갖고 떼어놓으면 되겠죠. 한 걸요. 자동으로 짜자작 계산될 거예요. 한 걸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 나왔다. 처음으로 22년 23년 1분기죠. 이게 한 걸요. 이게 아까 회계연답 틀리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여기다 다 써놨어요. 제가 한 걸요. 맞춰갖고 여기다 보시면은 설명을 듣고 한번 직접 한번 저 에드가 시스템 들어가셔갖고 오픈한 다음에 직접 하나하나 따고 한번 해보세요. 색깔들을 틀리게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디셈버거든요. 디셈버, september, 준, 메이, 마치, 디셈버. 그래서 여기 색깔이 여기 22년 회계년도고 이거 헷갈리실까봐 또 여기 써놨어요. 숫자로 해갖고 12월, 9월, 6월, 3월 그것들을 찾으셔갖고 넣으시면 돼요. 그 매출액이 아까 레비뉴라고 했잖아요. 매출원가, COGS 나머지 수식 다 걸려있으니까는 내 판관비는 4개 다 입력하시면 되시고 한 걸요. 근데 판관비 입력 4개 하는 거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영업이익을 입력하면 판관비로 자동으로 계산되게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요. 영업이익 때려놓으면요. 판관비를 거꾸로 해갖고 그로스 마진에서 매출총액에서 영업이익을 빼갖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하게 해놨어요. 일부러.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수식을 걸어놨으니까요. 이거 손익계산서를 작성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여기 손익계산서 항목들을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이걸요. 그다음에 저희 중요한 게 이제 매출 재무상태표거든요. 이게 밸런스 콘솔리데이티드 밸런스 시트가 재무상태표. 그럼 여기서 처음에 나온 게 뭐죠? 설명드렸었죠. 재무상태표에서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이잖아요. 그 자산은 뭐하고 뭐로 나뉘죠? 1년 기준으로 1년 미만에 현금화 시켰으니까 유동자산, 자산, 에셋, 미래 에셋 그러잖아요. 미래 에셋, 미래 자산이잖아요. 에셋, 유동자산이 뭐겠네요. 커런트 에셋, 유동자산, 이게 유동자산이에요. 1년 미만. 그럼 유동자산에 들어간 게 운전자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필요한 게 뭔가요? 현금, 이카벌런트, 현금 및 현금순자산, 쇼텀 인베스트먼트, 이거는 단기 투자자산. 그다음에 리시브에블, 배구에서 리시버라고 하잖아요. 받는다. 받는 게 뭐예요? 매출이죠. 매출채권. 리시브에블이 매출채권이에요. 이게. 인벤토리스, 이게 가장 중요한 인벤토리스, 재고자산.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을 이 기말 재고자산이겠죠. 기말 매출채권이고 이 금액들 따갖고 엑셀에다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 항목 넣어놨잖아요.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들 이 금액들은 저기서 따서 집어넣으시면 되시고 회전율은 직접 수식으로 집어넣으시면 되시고 아니면은 다 걸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시고 한 걸요. 두 가지 중요 금액들은 저기서 따서 집어넣으시면 되십니다.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는 그러면은 인벤토리스하고 재고자산하고 이 금액하고 같겠나 안 같겠나요? 현금 흐름표에서 재고자산 나와 있잖아요. 매출채권하고 현금 흐름표잖아요. 현금 흐름표에 인벤토리스하고 리시브에블 나오잖아요. 당연히 금액이 틀리겠죠 이게.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 나온 금액들을 입력하시면 안 되시겠죠. 이거는 전기 말하고 지금 현재
현재하고 이렇게 차이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절대 금액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금액이 아니고 차액이 차액. 이해하시죠? 너무 빠르게 하나? 근데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4회만 다 끝나야 되니까.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뭐겠나 여기서? 필요했을 때는 감가상각비도 뽑아내셔야 되잖아요. 걸려. 디프리시에이션 이 감가상각비 모르시면은 오른쪽 키 누르고 누르시면 되시죠. 걸려. 감가상각비, 디프리시에이션, 아모티제이션.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는 유형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캐펙스하고 연계시켜서 레깅되었거나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를 분기마다 뽑잖아요. 현금으로 표현되는 감가상각비는 유형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분기별로 이렇게 뽑아갖고 산출할 때. 가능하죠? 대신에 이게 누적이겠죠, 누적. 누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캐펙스하고 감가상각비 추이를 보시려면은 캐펙스는 캐시플로우에 보시면은 캐시플로우 자 다시 캐시플로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세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현금, 영업활동 현금은 OCF, 오퍼레이팅 액티비티 캐시플로우. 이 영업활동 현금은 뭐예요? 영업. 아까 영업이익도 오퍼레이팅 인컴, 오퍼레이팅 프로핏이잖아요. 오퍼레이팅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 OCF 약자로. 그 두 번째 뭐겠나요? 인베스팅, 투자 활동 현금이잖아요. 인베스팅. 그럼 캐펙스는 어디서 나온 거죠? 당연히 인베스팅 액티비티에서 뽑아야 되겠죠. 그럼요. 그럼 어디 있죠? 캐펙스가? 보시면요. 뭐죠? 캐펙스? 미국 주식은 캐펙스 뽑는 거 되게 편해요. 한 걸요. 프로퍼티 뭐예요? 프로퍼티 자산이잖아요. 자산. 플랜트, 장비. 플랜트, 공장. 이퀴먼트 많이 들으셨잖아요. 장비, 자산, 공장, 장비. 익스펜디처, 캐펙스가 캐피탈 익스펜디처잖아요. 약자잖아요. 지출, 자산, 공장, 장비에 대한 지출 이거잖아요. 캐펙스가. 그래서 요 캐펙스를 집어넣으시면 되시고 한 걸요. OCF 현금흐름표에. 빠르시다면 녹화 영상 제공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에서는 여기서는 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요 밑에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ies 요 금액을 집어넣으시면 되시고요. 한 걸요. 물론 누적입니다. 누적. 1분기는 요거는 1분기니까 누적은 아니겠죠. 한 걸요. 그다음에 캐피탈 익스펜디처는 캐펙스 요 금액 집어넣으시면 되시고 감가상각비가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이걸 집어넣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하고 매출채권은 여기서 하시면 안 되시고 차액이니까는 이거는 증감이죠. 증감. 재무상태표에서 밸런스 시트에서 뽑아서 발췌해서 이용하신다.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다 뽑으시면 되시고 밑에 이제 주석이거든요. 쭉 가시다가 이제 리시브앱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매출채권 인벤토리스 재고자산도 국내 것도 보시면은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렇게 나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인벤토리스도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의 세부 항목이에요. S-OF 인벤토리의 재고자산의 세부 항목들. 피니시드 굿스 뭐겠네. 피니시드 완료됐다는 거잖아요. 굿즈 막 그러잖아요. 제품이겠죠. 제품 가격이에요. 제품 금액. 워크인 프로세스가 뭐겠네. 프로세스 진행 중 제공품이겠죠. 로우 메테리얼이 뭐 생재료, 원재료겠죠. 원재료. 이게 원재료. 이게 세부적으로 구분하셔도 되세요. 근데 그냥 총계금액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이거는 자산, 프로퍼티, 플랜트 앤 이퀴먼트, 랜드, 토지, 빌딩, 장비, 컨스트럭션 인 프로그레스. 이거는 건설적인 자산. 국내 사업에서 보시면 사업의 계획을 보시면 건설적인 자산이가 나오잖아요. 소프트웨어. accumulated depreciation. 이거는 누적 디프레이션. 삼각비 누적으로 해가 삼각값
자산 삼각, 유형자산 삼각비겠죠, 하는 걸요. 모르시면 오른쪽 키 누르시면 되시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디프리시에이션. 그럼 감가상각비가 토지에서 발생되나 안 되나요? 여기서. 토지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발생된다 안 된다? 토지에서는 발생되지 않겠죠. 토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기 왜 포함됐지? 아마 이 금액을 때려보세요. 아마 금액이 빠져있을 것 같은데. 인텐저블 에셋 앤 굿윌, 이건 무형자산하고 영업권. 이거는 뭐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세그멘트별 매출액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들어가시면 이게 제 주석이거든요. 밑에 쭉 내려가시면은 페어밸류 메저먼트는 뭐겠네요. 공정가치 금융자산. 저런 거는 국내 거는 좀 따질 수도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시죠, 한 걸요. 이 플랜, 이거 자본 플랜이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죠, 하는 걸요.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은 그 뭐라 그러지? 보상이죠, 보상. 주식 보상. 네, 레비뉴 나옵니다. 저게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국내에서 이제 제품별 매출액하고 나오잖아요. 레비뉴가 매출액이라고 했잖아요. 제품별 매출액에 보시면 디램하고 낸드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엑셀 장표에 해놨거든요. 그래서 분기마다 이 금액들을 집어넣으시면 되시고요, 한 걸요. EPS 넘어가시고, 세그멘트의 아더 인포메이션, 이제 사업 부분별의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세그멘트 사업 부분이잖아요. 아까 CMB하고 MBU 뭐 그렇게 설명됐잖아요. CMBU가 컴퓨터 앤 네트워크 서버 쪽이고, 보시면 include memory product and sold into client 클라우드 서버로 있잖아요. 엔터프라이즈 그래픽, 모바일 비즈니스가 이제 모바일 쪽이고, 엔비디드 비즈니스 유닛, 이게 오토모티브 포함되는 거고요. 컨슈머하고, 스토리지가 이제 SSD잖아요. 낸드 쪽이죠, 이제 이쪽에는. 그래서 이렇게 분기별로 금액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엑셀 장표에다 각각 발췌하시고 입력하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 표가 되겠죠. 이 표들이 조합 차트를 만드시면은 이 표들은 거기서 이제 산출하셔서 가시면 되시고요, 한 걸요. 국내도 이제 영업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주석이 이렇게 다 분기가 되어 있잖아요. 세그멘트별로 해갖고. 여기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세그멘트별 레비뉴도 나와 있고 세그멘트별 영업이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산출하셔갖고 표로 만드시면 편하시겠죠. 추세가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똑같잖아요, 거의. 근데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세그멘트별로 분기가 안 됐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마이크론 거 똑같이 따갖고 연계시키시면 되세요, 걸요. 모바일 쪽에서는 매출액이 이번 분기에 대략 얼마 나오고 영업이익 어떻게 나왔다는데, 여기 보시면 모바일 쪽이 MBU잖아요. 모바일이 최근 분기에 22년 11월까지 적자 나와서 적자. 과연 뭐가 적자 났을까? 그러면 SBU가 뭐예요? SSD 낸드죠. 그러니까는 SK하이닉스도 높은 확률로 모바일 쪽하고 낸드 쪽에서 적자가 나왔을 확률이 높겠죠, 물요. 그 다음에 이익률 같은 게도 이런 거 디램 쪽하고 서버 쪽하고 디램들도 과거 대비 이익률이, 이건 과거는 작년에는 거의 50%였네요, 보니까요. 이익률이, OPM이.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한 10% 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5분의 1로 급감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 똑같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거 따갖고 보시면 되세요, 한 걸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서튼 콘센트레이션, 이거는 특정 집중 항목. 그래갖고 아까 이거는 세그멘트 사업 부분이고, 이제 개별 섹터 쪽으로 들어가면 모바일이 가장 과거에
비중 높았다고 했었잖아요. 이거예요. 이것들을 분기마다 다시 퍼센티지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입력하시면 되시겠죠.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장표가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기타 설명이 이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갖고 그때 추출해갖고 만드시면요. 제가 설명드렸던 장표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만드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거예요. 좀 약간 설명을 빨리 드렸는데, 그래서 일단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미국 거를 사업보고서를 되게 좀 헷갈려 하시고 어려우실 텐데, 만약 국내 거를 많이 하셨으면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국내 그 재무제표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랑 같이. 못하신 분들이라도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보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초빙 드리는 거거든요. 몇 분 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것도 해갖고. 얼마 양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요거 갖고 입력한 거 갖고 같이 이제 조합 차트 만드는 걸로 해볼게요. 조합 차트는 많이 이제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 걸로 이거하고,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그 다음에 PBR이 중요하잖아요. PBR. 그래서 PBR을 뽑으려면은 자기 자본 같은 것도 뽑긴 뽑아야 되는데, 제가 다 했어. 잠깐만, 자기 자본 해놨나? 얘 컸지? 혹시 제가 이거 드렸나요, 이거? 요 시트, 이 시트 나온 거, 이거 공란으로 해갖고? 아니,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기본적으로 이렇게 PBR하고 그 다음에 주가 14년부터 해갖고 뽑는 거하고 그 다음에 PBR하고 EPS, PBR하고 EPS 계산하실 줄 아시죠, 다들? 기본적인 수식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한걸요. 퍼하고 ROE 뽑는 거 이런 거 하고 이게 만들어져야지만 이제 주가하고 연계시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는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잠깐 목요일이 구정 아니잖아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업보고서 보시고 한번 입력 다 끝내시고 한 걸요. 이게 준비해 놓으시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다 끝내셨을 걸로 생각하고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리고, PBR 이거 주가 어떻게 뽑는 거하고 퍼하고 ROE 어떻게 산출하는지 설명드리고 실습하는 시간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조합 차트 만드는 걸로 이런 것들 PBR하고 주가하고 ROE하고 재고자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 이것들을 하고 실제로 실습하는 걸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단 사업보고서 보고 직접 한번 입력해 보시는 거예요. 이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국내 거 다 하실 줄 아시니까요. 예. 아이고 고생이네요. 일단 녹화는 끝내고요.